당신이 어딜 떠돌던 간에 어서 모이시게, 그리고 인정하게, 당신을 둘러싼 바닷물이 불어났다는 것을. 그것이 곧 당신의 뼛속까지 젖게 할 것이고, 당신 세월이 그대에게 가치 있는 것이라면 헤엄치기 시작하는 게 좋을 거야. 아니면 돌덩이처럼 가라앉을 테니까.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 선은 그어졌고 저주의 말은 내뱉어졌다. 지금의 느린 자는 나중에 빨라질 것이며 지금의 현재는 나중에 과거가 되리라. 세상의 이치는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으니 지금 정상에 오른 자들이 훗날 말단이 되리라.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 안녕하세요. 한겨레 라이브 인으로 인사드리는 다니엘 린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채경입니다. 네, 라이브인은 지난 4일간 선보인 한겨레 라이브의 주말판으로 공감과 감동이 있는 시사 프로그램을 목표로 매주 금요일 6시에 여러분과 만납니다. 한겨레 미디어의 다양한 콘텐츠를 라이브인에서 만나실 수 있으니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기자님, 왜 라이브인인가요? 인이라는 게 사람 인자잖아요, 한자로. 그래서 네.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을 영어로 하면 더 깊이 안으로 파고든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작진이 고심 끝에 타이틀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니엘 씨는 그 라이브 첫 방송에 직접 출연해가지고 이제 미리 인사를 했잖아요. 네. 저희 김보엽 기자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맞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실전입니다. 네, 막상 이 자리에 앉으니까 좀 어떠세요? 너무나 기대 많이 되는데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뉴스 프로그램이잖아요. 그거 네. 진행하는 거는 처음이라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항상 우려와 기대 함께 네. 가니까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마음을 그대로 받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니엘 씨는 주로 어떤 뉴스에 관심이 가세요? 저는 주로 저와 관련된 뉴스에 관심이 많은데요. 좀 그러시군요. 자기 중심이라서요. 근데 네. 이제 교회는 옛날에 이제 그 전공이 국제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군요. 좀 국제 뉴스에도 관심이 많이 가서 관련 뉴스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맥을 짚는 주간픽, 다니엘의 맥주픽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다니엘이 픽한 뉴스 첫 번째, 독일 뉴스 같은데 어떤 뉴스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 대전 때 나치 독일에 점령당했던 그리스가 독일에 충분한 배상금을 받지 못했다며 추가적으로 지금 배상금을 요구하는 그런 뉴스를 픽해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강제징용을 했던 일본 기업이 배상을 해야 된다, 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됐었어요. 네. 독일 같은 경우는 입장이 좀 어떤지 궁금한데요. 사실 이제 공식적인 입장도 있잖아요, 독일은. 그러니까 지금 역사를 보면 독일 정부가 이미 1960년에 그리스에 1억 1,500만 마르크를 그 당시 이제 지불했기 때문에 사실 더 이상 추가적으로 어떤 배상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는데 네. 그리스의 경우는 지금 특별위원회는 2016년 2차 대전 당시 나치 점령으로 이제 그 피해 규모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920억 유로, 즉 한화로 하면 약 372조 원으로 더 이제 산정하고 추가적으로 내달라고 하는 거죠. 이런 배상액과 관련해서 독일 시민들의 입장, 뭐 분위기 이런 건 좀 어떤가요? 일단 독일의 사회민주당 소속인 게지네 슈반이라는 정치인은 우리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재정적 접근을 해야만 한다며 우리의 역사라는 점에서 또 장산하는 것은 독일 국민으로서는 좋은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또 다른 사회민주당 인사인 랄프 슈트레그너는 우리는 배상 문제를 논의해야만 한다며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 해야 할 문제들이 따로 있고 국제적 법률 문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야당인 녹색당 정치인 안톤 호프라이터라는 사람인데요.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그리스 배상 문제를 우리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독일의 책임을 좀 인정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리스가 총선을 곧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리스가 이렇게 배상을 요구하는 게 이 총선을 앞두고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리스 정부의 모든 독일 정치인이 이제 동의하진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가을 총선을 앞두고 집권당인 급진 좌파 연합이 큰 격차로 야당인 신민주당의 지지율이 뒤지는 상황이라서 이제 어느 정도 지지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배상금을 요구하는 상황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결론이 쉽게 나오지는 않지만 독일이 어떠한 행위를 할지, 어떠한 이제 반응을 보일지 이거에 대해서 좀 지켜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픽, 이거는 무슨 시위 현장 같은데 어떤 뉴스죠? 그 스웨덴 환경 지킴이 소녀로 불리는 그레타 툰베리와 그가 이끄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 영어로 하면은 Fridays for Future라는 어떤 운동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그래서 그레타 툰베리가 국제 엠니스트의 양심 대사상을 수상했다는 뉴스입니다. 그렇군요. 스웨덴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기후 변화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모범국이다라는 평가를 받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통계 보면 스웨덴은 2045년까지 탄소 중립국을 목표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후 변화 관련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둔베리는 그럼에도 너무 늦었다. 우리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보면은 몰디브나 핀란드, 칠레 이런 국가들을 보면은 이미 더 이른 시기를 목표로 해서 탄소 중립국을 선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 16살 소녀 툰베리 왜 이런 운동을 하게 됐는지 그 계기가 뭔지 좀 궁금해요. 네,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해줬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는 수업 시간에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 굉장히 상황이 안 좋고 우리 많은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수업 내용을 보고 좀 더 관심이 많이 생겨서 네. 이제 계속 공부했었대요. 근데 공부할수록 너무나 상황이 안 좋고 그러니까 절망감도 생기고 또 우울증도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울증 우울증까지요. 때문에 네, 몸무게가 심지어 10kg까지 빠졌다고 굉장히 하는데 환경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소녀였군요.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 시위 운동과 함께하는 청소년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데요. 저희 위준영 PD가 나가서 그 모습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기후소송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18살 오연재라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기후소송단은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 혹은 심각성을 깨달는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서 환경이라든지 기후, 생태에 대한 문제들을 공약으로 내건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시작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이런 청소년들의 모임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자신의 생활에서 이제 뭐 고기 섭취량을 줄인다거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인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바꿔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몇 년 동안 지속해오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나 혼자만의 변화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그레타 툰베리 그 기사를 많이 읽고 전 세계적으로 연대하는 시위를 한국에서도 하는구나 라는 계기로 생각이 비슷한 친구들이랑 연대하면서 같이 공부하고 그러면 굉장히 이제 우리가 더 큰 영향을 우리 사회에 미칠 수 있겠다. 그래서 같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등교 거부는 아시다시피 그레타 툰베리를 시작으로 저희는 3월 15일 그리고 5월 24일 총 2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5월 24일 같은 경우에는 교육개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는 교육 시스템 전반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언급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뭐 환경교육을 늘려달라라는 것도 맞긴 하지만 기후변화가, 기후위기가 저희에게 닥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내 개인의 행동이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이제 뭐 플라스틱 빨대를 하나 덜 쓰고 새 빨대를 뭐 쓴다거나 아니면 텀블러를 가지고 다닌다거나 그런 작은 행동만으로도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네요. 많은 분들이 저희 청소년 기후소송단을 보면서 박수를 치세요. 근데 저희는 그런 박수를 받자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너희 멋있어가 아니라 내가 뭘 도와줄까? 나는 그럼 어떻게 하지? 라면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자신의 자리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을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환경 문제에 더 절박할 수밖에 없는 게 청소년들이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절박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일상생활을 바꿔가면서 환경 문제에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는 이런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다니엘의 맥주픽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 한결의 라이브 인에서는 매주 키워드를 하나 선정을 하는데요.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사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좀 깊이 있게 담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키워드를 정한 게 그들은 과연 어떻게 해서 꼰대가 되었나라는 꼰대. 게 키워드예요. 한국 사회 꼰대 문화, 꼰대 키워드 이게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대 갈등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독일의 68세대, 한국의 86세대라는 제목으로 한겨레 칼럼을 쓰셨던 중앙대학교 도거동문학과 김누리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텐 네, 아벤. 반갑습니다. 구텐 아벤. 네. 아니 김누리 교수님께서 네. 오늘 네.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편안한 자세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네. 네. 저도 되게 등을 기대고 편안히 앉으니까 너무 좋네요. 이거 독일 스타일이거든요. 아, 독일에서 그렇군요. 방송하면 정말 사람들이 네. 약간 거의 이 정도 편한 자세로 좋습니다, 이 자세. 많이 진행하니까. 네. 사실은 네. 여기서 담배까지 펴야 그렇죠. 제대로 하는 건데 그거는 네. 뭐 네. 오늘은 생략합시다. 네.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 네. 그런 생각하시고. 네, 교수님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오프닝 때 우리 송 기자가 굉장히 멋지게 네. 그 낭독해 주셨거든요. 아, 어떤 예. 글을 낭독해 예, 주셨는데 그 The times they are changing,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고 있네. 네.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을도 수상한 밥 딜런의 네. 그 노래 가사 중에 일부였는데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세대 갈등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 건데, 네. 근데 우리 어떻게 보면 사실 시대가 변하면 뭐 자연스럽게 어떤 세대 갈등도 생기는 건 아닐까요? 그건 좀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세대 네. 갈등이 없는 시대는 없었죠. 네. 항상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항상 또 문제적 세대라는 게 있는 거예요. 네네. 세대 사이의 갈등은 있지만 네. 어떤 시대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문제적인 세대가 또 있었던 거죠, 역사 아, 속에서. 그렇군요. 군데 이렇게 있었다고 보면 되네요. 예를 들면 이제 서양에서는 표현주의 세대라고 하는 걸 아는지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예, 소위 익스프레시오니스무스 독일 말로 익스프레시오니스무스, 하면 네, 네. 예, 표현주의 시대가 아주 대표적인 경우예요. 네네. 1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시대. 네. 맞습니다. 이 시대에는 젊은이들이 어른 세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를 전복시켜야 된다.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아주 네.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온 가장 유명한 희곡이 네. 아버지 사례예요. 파토모르. 굉장히 네, 세게 네. 갔네요. 파토모르. 예, 굉장히 세죠. 네. 그리고 나서 한 60년 후에 68세대가 나온 것이죠. 네네.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된 거죠? 프랑스에서 시작됐고 그것은 네.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네. 확장된 거니까요. 68세대는 또 이제 이전 세대와는 좀 다르지만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네. 그런 구호를 내세우고 네. 기존의 모든 질서에 맞선 그런 세대였어요. 네. 그쯤 되면 세대 갈등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쵸. 그러나 네. 지금 한국에서 이야기되는 세대 갈등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 갈등인 것이죠. 네. 그것과 비교해 보면 한국에서는 사실은 세대 갈등이라고 부를 정도의 근본적인 어떤 충돌, 세대 간의 네. 그런 것들은 없었죠. 그렇군요. 사실은 저는 네. 오히려 한국처럼 이렇게 모순이 많고 네. 굉장히 병든 사회에서 어떻게 저 젊은 세대가 이렇게 조용하게 얌전히 있는가. 네. 오히려 저는 그게 이상해요. 그렇군요. 오히려. 네. 네. 이게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좀 가만히 있긴 하지만 또 온라인상이나 디지털상에서 보면은 네. 꼰대 뭐 체크리스트, 그러면서 꼰대 뭐 5개명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좀 본인들의 불만을 분출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꼰대 중에는 뭐 여러 가지 꼰대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세대적으로 보면은 한국의 87세대라고 불리는 분들이 이제 꼰대 전형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예를 들어 보면 그분들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고 기득권층이고 부도 네. 독점하고 있고, 그래서 청년들이 뭐 수렵일이나 이런 게 많은 것, 본인들이 가난한 거 이런 것들이 다 86세대 책임이다, 이렇게 이제 책임을 지우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한국의 86세대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네네. 86세대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두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저는 꼰대론이라든가 네. 하는 류의 담론 그런 것들은 사실은 언론에서 만들어진 측면이 좀 강하거든요. 부풀려졌다 이렇게 예, 보시는 또는 거죠? 갑질론 같은 거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것은 오히려 기존 질서를 잘 지배하고 있는 자들이 환영할 만한 담론이죠. 아, 그런가요? 어떤 사실은 면에서 그런가요? 갑질론이라고 하는 것은 네. 한국 사회의 문제가 되는 게 갑질이 아니죠. 그럼 뭐가 자본 문제죠? 권력의 약탈이죠. 네. 그게 핵심인데 네.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아주 주변적인 마치 특수한 개인의 특수한 잘못이 문제가 되느냐. 네. 특수한 구조의 문제인데 구조 네.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갑질론과 유사하게 네. 꼰대론이라는 것도 유사하다고 아, 봐요. 너무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죠. 있다 이렇게 어떤 보시는 특수한 거구나. 행태를 문제 삼는데요. 네. 사실은 그 세대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구조들을 봐야 되는데 네. 행태를 보면 놓치기 쉽죠. 많은 것들을. 네. 그러니까 좀 구조적 사유가 필요하다. 이렇게 먼저 보고요. 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386세대 혹은 86세대라고 부르는 것이 뭐냐 네. 하는 것은 그 당시에 30대였고 80년대에 대학을 다녔고 네. 그 다음에 60년대에 태어났던 그 세대를 말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30세였다는 것은 바로 그 당시라고 하는 게 90년대 말이에요. 네. 1998년에 정권 교체가 처음 이루어지잖아요. 네. 김대중 정부로 이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 시기에 김대중 정부에서 요 386 세대를 굉장히 중용을 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30대 젊은이들인데 이들을 많은 국회의원 말하자면 공천권을 주고 또 아주 젊은 나이에 중요한 자리에 발탁을 하고 네. 소위 민주화 이제 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을 많이 정치 세력으로 예, 끌어들이는 맞아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그것을 젊은 피를 수혈한다. 네. 이런 형태로 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젊은 세대가 급격하게 말하자면 권력의 많은 자리에 진을 치게 됐고 네. 그 세대를 명명하기 위해서 386 세대라고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나이들이 많이 돼서 이제 대부분 50대가 된 거죠. 20년 네네. 지나서. 네. 그래서 3자를 빼고 그냥 86세대라고 그렇죠. 이제 30대는 아 아니기 때문에 그냥 86세대라고 네. 하는 거죠. 예. 좀 더 교수님하고 본격적인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가 방금 언급했던 그 86세대 네. 그리고 좀 뭐라 해야 되나 약간 좀 꼰대라고 불리기 때문에 조금 슬픈 그 네. 86세대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한번 보시죠. 네. 한잔하시죠. 홍대 그 인디 밴드 노래 중에는 죽어라 386 새끼들아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죽으라는 거야? 저변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 얘기하는 게 자기네들이 힘든 것과는 너무 동떨어진 얘기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제 아마 그런 혐오가 그쪽으로 그냥 뻗쳐서 가는 거죠. 그럼 막 잘난 말 하는 것도 싫다 이거죠. 근데 그게 또 20대 전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 아 욕하는 놈 욕하는 거고 뭐 존경하는 놈 존경하는 놈이죠. 뭐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그걸 뭐 근데 저는 좀 한 가지 궁금한 게 항상 이렇게 부당한 건 있었잖아요. 근데 일단 선배 세대는 부당한 거에 저항을 했다는 거죠. 나는 좀 다르게 보는데 방법이 달라졌다는 거죠. 아니 근데 우리 그 촛불 막 한참 집회할 때 젊은 애들도 뭐 심심찮게 많이 나왔지. 많이 나왔어. 많이 나왔고. 많이 나왔죠. 그들이 이제 이 사회를 보는 눈, 시각 이런 게 우리 때랑 물론 다르지. 근데 지금 젊은 애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그때 느낌으로 그런 정도의 사회적 부조리와 그 뭐 이명박 정권이든 뭐 박근혜 정권이든 뭐 지금 현 정권이든 이런 부조리에 대해서 그 전혀 이렇게 불만이 없거나 이러진 않잖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뭔가 그렇죠. 어떤 액션이 됐던 조직이 됐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옛날만큼의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문화적인 측면이든 아니면 사내 달라졌다. 우리도 뭐 따지고 보면 87년 그 뭐 6월 항쟁 뭐 노동자 대투쟁 하기 전에 84년만 해도 사내 교내 민주화 이런 거부터 시작했잖아. 막말로. 아까 우리가 87년 그 6월 항쟁 때 우리가 다 이루지 못했던 그 동력을 다 잡지 못하고 그냥 그냥 뭐 정치의 민주주의 정도 하나 그냥 겨우 이렇게 독재 타도 하나 달성한 뭐 그것도 뭐 쉽게 되지도 않고 그런 다양한 그 어떤 목적들을 이루기 위한 그런 시대적 그
또 사명감들이 있었는데 그 미완의 어떤 수많은 테마들은 여전히 지금 남아 있는 거잖아. 그때 좀만 붙이면 총 줬으면 우리 혁명했어요. 우리가 80년대 학교 다닐 때나 우리 또래들이 지금까지도 보면 여러 가지 문제 연구소예요. 대한민국 여러 가지 문제 연구소야. 모든 문제 다 간섭을 해야 돼. 심지어는 불쌍한 사람이 생겨도 나가야 돼. 안 나가면 마치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모든 사회 모든 현상에 관련된 모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소여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거야 나는. 근데 요즘 20대들은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거지. 그 차이가 지금에 나타난 현상일 거다라고 나는 개인적인 판단이야 이건. 뭐 나는 그 반대예요. 그 생각은. 강박관념이 아니라 영웅주의가 있는 것 같아요. 영웅주의.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운동과 만나면 나는 지금도 제일 싫은 게 만나 있는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좀 미안한데 누구 뭐 하고 그냥 뭐 어느 학교 오고 지금 어디 가서 뭐 하고 돈을 얼마 벌고 이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강박관념이나 영웅주의는 안에 진짜로 이 동전의 양면적인 측면이 있는 거야 사실은. 그 답답한데 그걸 우리가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나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50년대, 40년대 태어난, 30년대 태어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은 뭐냐면 자기들이 어려웠으니까 어려운 거 하지 말라고 우리한테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과정도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자식 새끼들한테는 니네는 이렇게 살지 말으라고 얘기를 해. 암묵적으로 얘기를 해. 이게 어떤 세대가 잘못돼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냥 그게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사회 현상이라는 거야. 북유럽 같은 경우는 그막 자연스럽게 흘러간 방향이 우리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잖아. 프레임으로서 무슨 뭐 조중동이 뭐 이게 뭐 했든 어쨌든 386의 그 어떤 뭐 어쨌든 떠나서라도 진짜 우리 세대가 이루지 못한 그 미완의 혁명들이 안타까운 건 있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잘했다고 서로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잘 못했다고 할 수도 없고. 근데 그게 뭐 그런 참 미안하더라고 20대한테. 진짜 아니 너무 이제 미안하더라고. 욕하는 근거가 이런 거잖아. 참교육하라고 해놓고 학원 선생 제일 많은 게 386이고 맞아. 우리 지랄하고 뭐 학원 뭐 맞아. 그리고 뭐 부동산값 올리면 안 된다고 해서 부동산 시행 또 그런 놈들이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맞아. 자기들 본 현상주에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율 배반적인 거 아니야 이러면서 욕을 하는 거거든. 근데 그거 그건 맞는 얘기야. 그 욕도 맞는 정당한 얘기야. 거다고 생각해 나는. 그건 정당해. 네. 정당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욕할 건 아니야. 근데 그럼 욕 먹어야지. 프레임이 어떻든 간에 나는 이렇게 우리 소위 말해서 386 세대들이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서 뭔가 가다가 딱 막혀있는 어떤 그런 느낌들이 우리가 너무 저기 80년대 해야 될 일들이 우리한테 너무 많았던 거야. 우리 너무 무거웠던 거야. 03 과칠이야 그냥. 과오 많았어요. 많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깨달아가지고 열심히 우리도 열심히 따라가려고 공부하고 있다는 거. 공부했으니까. 좀 못마땅히 있으면 뭐 당연히 욕은 해야 되겠지. 욕은 해야 되지만 그래도 너무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공부 열심히 공부하고 나쁜 있으니까. 놈을 미워하라고 그러면 되지. 나쁜 놈만 미워하라.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안 됐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뭐 전혀 꼰대가 아닌데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꼰대 분들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우리가 꼰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네. 86세대는. 근데 86세대가 이제 민주화 운동을 또 이끌어 나갔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IMF로 박살났던 한국 경제 또 다시 살리고, 예. 사실 굉장히 많은 노력했는데 꼰대라고 하면 약간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근데 아주 일반적인 86세대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86세대 분들 중에서 비교적 좀 관대한 네. 맞아요. 또 이렇게 품이 있어가지고 많은 걸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네. 네네. 그런 분들인 것 같고 네. 이 정도면 무슨 갈등이 사실 있을 수가 없죠. 맞아요. 그 다 정도로 이런 분들 받아들이면. 같으면은 그러니까 세대 갈등이 말이에요. 없을 것 네. 같아요. 공감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네. 그런 분들인 것 예, 같은데. 그리고 자기 네. 성찰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자체에 어떤 모순이 있지 않았냐. 그것을 젊은 세대가 비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디 갈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말인데요. 지금 네. 우리 86세대 네. 대표들 한번 들어봤으니까 우리도 이제 세대 갈등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니까 우리 네. 20대 대표도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 라이브 있는 막내 위준영 현장에 PD. 계신 분을 바로 반갑습니다. 저희 한결에 굉장히 20대가 부족한데 맞습니다. 그나마 20대인 위주영 PD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두 네. 세대의 이제 대표 예. 나란히 이제 앉아 계시는데, PD님 어떠세요? 그 세대 갈등 관련해서 어떤 생각 드시나요, 요즘은? 요즘에 라떼이즈 홀스라는 말이 있어요. 라떼이즈. 라떼이즈 홀스라고 네. 이게 라떼는 말이야. 이거를 희화화한 말이거든요. 라떼는 라떼는 아.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라떼이즈 홀스. 아, 라떼는 말이야라는 말을 음. 기성세대가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솔직히 저희도 86 세대 분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셨고 경제를 다시 살리셨고 정말 감사하고 존경하고 이런데 억울할 만도 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때 당시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릴 수 있다. 그런 인식이 조금은 없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게 꼰대 5계명에 있더라고요. 네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네. 그렇죠. 그 당시의 거울로 저희를 비춰봐서 저희가 안 맞는다고 재단을 하면서 평가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희로서는 반발심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좀 서로 소통을 하면서 세대 간의 오해를 좀 줄여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저 젊은 세대도 그렇고 기성세대도 그렇고 소통의 노력이 많이 없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물론 이 VCR에 나온 분들은 저도 어디 가서 흔하게 보기 힘든 분들만 그렇죠. 모아 사실은 예외적인 분들이에요. 뭔가 영상을 예. 찍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좀 그러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럴지도 드는데. 몰라요. 네. 이미지 관리하신 건가요? 맞아요. 네. 그러면 칠레 분들하고 좀 얘기 나눌 땐 네. 좀 기성세대에 대한 좀 제일 큰 불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약간 좀 경험담 좀 얘기했을 텐데 어떠세요? 사실 많은 경험담들을 들었는데 회사에서도 그렇고 뭐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그렇고 그냥 어른들 만났을 때도 그렇고 모든 베이스에는 존중이 없다는 말들이 깔려 있었어요. 존중이 네. 없다. 가장 단적인 예가 뭐 조직에서도 그렇고 아르바이트 할 때도 그렇고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이제 반말이죠. 네. 나이가 어리다고 뭐 반말로 야 이거 가져와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사실 어디 가서 저희한테 존댓말을 해주는 어른을 보면 저희는 막 SNS에 올리거든요. 이런 분을 만났다. 그 정도예요? 정말 감동적이었다. 사실 그렇군요. 상식적인 부분인데 이게 이렇게 SNS에 올릴 정도로 그냥 특이한 일인가. 이제 비디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 떠오르네요. 저번에 어떤 강연 들었는데 어떤 교수님이 나와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한국은 사실 집단주의 아니라 관계주의라고. 관계주의. 관계주의. 예. 너와 나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그런 부분은 사실 네. 맨 처음 뭐 나이 물어보든지 어떤 호칭도 그렇거든. 님자 네. 부르는지 네. 뭐 이런 거 다 사실 어떻게 보면 너와 나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내가 누군지 알아? 라는 말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너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을 이미 어느 정도 약간 기반으로 네. 깔아놓는 맞아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근데 서로 만나면 나이부터 확인하고 네, 네. 나보다 그렇죠. 동생인지 형인지 먼저 따지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교 사상에서는 어떤 서열이 중요하지만 사실 겸손함도 똑같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대나무처럼 내가 그러니까 많이 성장하고 많이 자랄수록 고개를 숙여야 된다는 그런 방식인데 사실 좀 이제 정말 우리가 흔히 부르는 꼰대들은 그 고개를 숙일 줄 모르는 약간 그런 부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네. 그러면은 20대 얘기 다 마치셨나요? 아, 네. 네, 그럼 제자리로 돌아가서 카메라를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어찌됐든 예. 86세대 얘기, 그다음에 20대 얘기도 잠깐씩 들었는데 네. 뭐 한국에서는 이제 세대 갈등 어느 정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가요? 세대 갈등이 있는 편인가요? 한국보다 조금 덜 한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제가 볼 때는 일단 제일 큰 어떤 차이점은 바로 호칭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삼촌한테 저렇게 그냥 이름을 부르면서 반말하고 네. 뭐 제 친구가 이제 비행기 조종사인데 저랑 동갑이지만 예를 들면 50대 조종사랑 같이 비행할 때도 그렇죠. 뭐 누구누구 님자 하면서 예. 존댓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죠. 반말하면서 친구처럼 지내는 이름을 네. 부르는 거죠. 맞아요. 서로. 이름을 예. 부르는 그런 네. 문화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세대 갈등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음. 한 가지는 약간 나때 말이야라는 말처럼 네. 우리가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예. früher war alles besser라는 말 있어요. 그렇죠. 네, 옛날에 모든 것도 그게 무슨 좋았다. 뜻인가요? 아, 옛날에 모든 게 다 좋았다. 네, 다 좋았다. 옛날이 네. 좋았다. 네, 옛날이 옛날이 좋았다. 좋았다. 약간 그런 네. 말이죠. 네. 네. 68세대가 독일에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68세대는 그럼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세대인가요? 네, 68세대는 사실 독일에만 있진 않았고요. 서유럽하고 이제 미국에도 있었다고 이제 보시면 되죠. 네. 68세대는 이제 학생 운동이 좀 많이 이뤄졌던 그런 60년대. 세대였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나치 정권 때 있었던 어떤 보수적인 어떤 부분들이나 이런 거 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정말 자유주의, 그러니까 안티파시스모스, 그러니까 즉 이제 반파시즘이나 네. 또한 어떤 성적인 자유,
또한 학생들을 위한 어떤 인권, 노동자를 위한 인권 이런 건 제일 많이 강조했던 그런 네. 세대인데 사실 독일의 사회에 어떤 큰 영향을 끼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86세대는 기성세대라는 하나의 틀에 갇혀서 좀 꼰대다라고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데 독일의 68세대 같은 경우는 좀 다르다라고 칼럼에서 좀 쓰셨어요. 예, 예, 그래서 예. 어떤 점에서 좀 우리나라 86세대와 예. 독일의 68세대가 다른지를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68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네. 68 혁명이라고도 하거든요. 그게 가장 큰 한국에서 수용 과정의 문제는 한국이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 당시에 68 혁명이 한국에는 오지 않았다. 오지 않았어요. 네. 그것은 68이란 건 전 세계를 휩쓴 거예요. 네. 그래서 세계 최초의 세계 혁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명한 그 월러스틴 같은 학자는 두 번째 세계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첫 번째는 1848년 혁명.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전 유럽 혁명이거든요. 그 네. 다음에 두 번째다 하는데 그러니까 그 유명한 에릭 홉스범 같은 역사학자는 전 세계에 68 혁명의 영향이 미치지 않은 나라는 없다라고까지 단언을 해요. 근데 그게 틀렸어요. 딱 한 군데 있어요. 한국만 안 왔어요. 한국이 약간 네. 시대적인 배경은 독재 시대 뭐 그런 것 때문인 건가요? 그렇죠. 결국 68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첫 번째는 베트남 전쟁이에요. 맞습니다. 이 베트남 전쟁이라는 게 당시에 젊은이들한테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그 이유는 매체 변화가 굉장히 커요, 사실은. 그때 처음으로 65년부터 TV가 보급됩니다. 네. 그러면서 그 초기에는 라이브 중계를 많이 했어요. 정말 놀랍죠. 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막 베트남인들 이렇게 학살하는 장면들을 라이브로 막 보내고 하니까 그걸 보고 분노하지 그걸 않을 수 보고 없겠네요. 너무나 충격을 받은 네. 거예요, 젊은이들이. 네. 그러면서 사실은 그 당시에 미국이란 나라는 자유세계를 지켜주는 수호자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던 많은 젊은이들이 네. 아니 저게 뭐야? 네. 미국이란 나라도 일개 네. 제국주의 국가에 불과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미국에 대해서 회의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서 미소 간의 군비 경쟁이 이미 이 당시에 이르면 전 인류를 한 50번 이상 절멸시킬 수준까지 핵무기가 쌓인 시점이에요. 네. 그렇죠. 쿠바 그러니까 이 위기도 있었고요. 쿠바 그렇죠? 위기도 네. 있었고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보기에는 이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질서라는 게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그들이 늘 얘기하는 건 압수어대, 부조리한 세계. 그러니까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계는 정말 터무니없는 세계를 만들어 놨다. 네. 네. 그러니 이들이 만들어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평가해야 된다. 네. 이런 것들이 전면화됐고요. 그렇군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 당시에 나온 이제 주장 구호 중에 하나인데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 네. 이것은 나라가 처한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억압의 형식이 달라요. 아, 그렇군요. 미국은 뭐겠어요? 가장 중요한 게 백인 지배에 대한 흑인의 해방. 네. 그래서 미국은 68년을 전후한 시기에 마틴 루터 마틴 킹 루터 킹. 목사가 암살당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다 흑인 해방 운동이 가장 네. 중점적으로 일어났고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일어난 것은 남성 지배에 대한 여성 해방. 네. 이 보편적으로 일어났고요. 네. 독일의 경우는 아까 다니엘 씨가 잘 설명했지만 네. 예, 과거라고 하는 나치 과거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과거가 여전히 청산되지 못하고 그것이 계속 억압되어 있는 이런 상황으로부터 네. 과거의 해방이에요. 네. 독일은 과거 청산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어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 각 나라가 처해 있는 특수한 현상에 따라서 68이 내세운 목표들이 달랐겠죠. 심지어 인간의 지배로부터의 자연의 해방까지도 이때 나온 얘기예요. 환경 문제. 환경 문제, 네. 생태적 상상력이 이때부터 시작된 네. 거예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68이란 건 굉장한 거죠. 68 혁명이 그러니까 정치적인 세력으로 되어서 정치의 판에 딱 가가지고 어떤 뭔가를 바꾸는 움직임 그런 것들도 독일에서는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나라마다 다른데요. 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당시에 이제 드골이 물러났지만 뽕피두라고 하는 또 다른 보수주의자가 대통령이 됐고 독일은 운이 좋았어요. 빌리 69년에 브란트. 바로 네. 68의 흐름 속에서 빌리 브란트라고 하는 개혁적인 삼인주의자가 총리가 되는데 네. 이것은 전후 독일에서 최초의 정권 교체예요. 네. 69년에. 네. 그렇게 되니까 독일에서는 68의 흐름과 권력이 서로 합치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실행이 됐나요, 결국? 그래서 이제 사실은 네. 한국에서 독일을 수용할 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 그것이 어떤 독일이에요?
통일을 비교적 잘한 독일, 네. 그죠? 복지국가 독일, 네. 과거 청산을 잘한 나라. 네. 대체로 이 세 가지 정도가 네. 우리가 독일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네. 이것은 68 이후의 독일이에요. 그렇죠. 68 혁명 이전의 독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랑 비슷해요. 네. 과거 청산도 되지 않았고 또 복지국가도 아니었고 사실은 네. 통일과 관련해서도 오히려 냉전 국가에 가까운 네. 그런 독일이었어요. 네. 68 혁명 이후에 빌리 브란트 정부에 의해서 최초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청산의 나라가 된 것이고 네. 또 동방 정책을 통해서 냉전의 해체를 이룬 것이고 네. 복지국가가 된 것이죠. 이러한 새로운 독일을 만들어내는 것, 네. 독일 새로운 사회, 새로운 독일, 새로운 독일인 사람도 바뀌었어요. 네. 교육 개혁을 통해서. 그렇군요. 제가 오늘 보기에 우리 김다니엘 씨는 우리 다니엘 씨는 감사합니다. 항상 다니엘 인정해 주세요. 인내말입니다. 우리 다니엘 씨는 정말로 신 독일인을 아주 압축적으로 상징하는 사람 같아요. 네. 아, 그래요? 아주 새로운 독일의 미덕을 가지고 있는. 개혁 이후에 교육을 받은. 예. 그래서 말하자면 당시에 네. 탈권위주의 교육, 학교에서 비판 교육, 네, 맞아요. 저항권 교육, 네. 심지어 데마고겐 페다고기 해서 선동자를 판별하는 교육까지 받았어요. 너무 독일- 부럽네요, 이 예. 교육. 독일 교육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네. 더 이상 아우슈비츠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정치적 판단력을 가진 개인들을 키워내는 게 목적이었어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래서, 독일은 예.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68 혁명은 없었어도 그 이후에 87 민주화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87년도. 예. 그래서 거기서 성공을 했는데 민주화 운동에서 결과는 냈는데 그런 개혁들이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왜 없었던 걸까요? 한국에서 86세대 이전의 한국이라고 하는 것은 네. 군사 독재 시대의 비정상적인 사회였어요. 네. 네. 그런데 86세대 이후에는 민주시대의 비정상적인 사회가 된 거예요. 네, 다시 절차적인 말하면 민주주의는 있지만 그렇죠. 민주주의는 네. 있지만 비정상적인 사회는 사회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네. 그게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68세 사실은 한국에서 86세대의 경우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지요. 네. 네. 그런 전두환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 정말 전례가 없는 그런 야만적인 폭력에 맞서 가지고 싸웠다. 정말 대단한 세대인 거죠. 그러나 거기까지였던 거죠. 네. 그들은 군사 독재를 퇴진시키는데 혁혁한 기여를 했지만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는 사실은 네. 거의 아무런 일도 못했다. 네. 아까 여기서도 그 얘기가 나오지만은 참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강남에서 학원 강사가 됐다. 아까 구애구로. 그런 말을 네. 하시던데요. 네. 그건 하나의 전형적인 그렇군요. 사례죠. 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사회의 변혁을 가져오기보다는 네. 비정상적인 사회에서 기득권이 된 거예요. 그렇군요. 그 부분이 지금 젊은 세대가 자기 아버지 세대를 보면서 느끼는 어떤 이중성의 기원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전에는 뭐 정치적으로 많이 역할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97년도 이후로는 정치계에 들어왔으니까 그런 역할을 어느 정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들은 왜 그거를 못한 걸까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베르톨트 브레이트라고 네네. 잘 아시죠? 예, 전 모릅니다. 독일의 현대 독일의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네. 아주 최고의 20세기 최고의 작가. 극작가지요. 브레이트가 그런 말을 했어요. 파시즘이 남긴 최악의 유산은 네. 파시즘과 싸운 자의 내면에 파시즘을 남기고 사라진다는 것. 네. 일상의 파시즘이라고 할까요? 네. 내면의 파시즘이라고 할까요? 네. 말하자면 반권위주의 또 권위주의를 없애는 네. 그걸 통해서 새로운 차원의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데 실패한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칼럼도 한번 쓴 적이 있는데요. 한국 민주주의가 대단히 위대한 민주주의임에 분명해요. 네. 최근에 지금 뭐 대만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네네. 중국 본토에서도 시위를 할 때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다거나 네. 또는 한국 민주주의를 스타디한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죠. 네네. 그런데 한국이 위대한 민주주의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뜻하는 게 뭐예요? 사실은 2016년에 우리 막 촛불 집회 많이 할 때 아이르데 특파원이 여러 번 왔어요. 제가 여러 번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네. 아이르데라는 데는 독일 공영 일방송이에요. 네. 우리로 하면 KBS. 네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막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몰라요. 이게 뜻하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대한지 네. 그걸 보여주는 거다. 그거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4.19부터 5.18을 거쳐서 60까지 그것이 촛불로 이어진 것이다. 이 말을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 속에 모순이 있다는 걸 금방 느꼈어요. 어떤 면에서요? 네. 위대한 민주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게 뭐예요? 그것이 뜻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너무 취약하다는 거죠. 돌아보면 4.19가 박정희 군사 독재에 의해서 쿠데타에 의해서 무너졌죠. 네. 5.18이 전두환 군합발에 의해서 또 무너졌죠. 60은 선거를 통했지만 또다시 군인 출신인 노태우에 의해서 무너졌죠. 네. 그 이후에 사실은 촛불 집회도 조현웅과 하는 당시 보안사령관에 의해서 쿠데타 음모가 있었다는 게 이미 밝혀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위험했어요. 네. 다시 말하면 한국이 위대한 민주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한국 민주주의는 늘 불안하고 위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아까 말했던 파시즘 예, 그게 예.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것을 한마디로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 데모크라티 오네 데모크라텐. 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독일 네, 저 기자들한테. 한국 민주주의가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 독재의 야만으로 매번 전락하는 것은 다시 떨어지는 것은 민주주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사실은 광화문에서 막 민주주의를 외치다가 지하철 타고 집에 가서는 아주 근엄한 가부장적 아버지가 되고 그 다음 날 또 학교에 가서는 아이들을 완전히 옥죄는 그야말로 꼰대 같은 교사가 되고 회사에 가서는 갑질을 하는 상사가 되고 네. 그렇게 분열되어 있는 개인들이 과연 민주주의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물음이죠. 예. 그러면 교수님 말씀하신 어떤 뭐 방금 언급하셨던 그런 갑을 문화 예. 그거는 제일 기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68의 부재라는 게 한국 사회에 너무나 많은 상처를 남긴 거예요. 너무나 많은 상처를.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 사회를 프리 68 사회, 68 이전 사회 여전히 또 다시 말하면 작년이 68 50주년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계의 흐름에서 50년 지체된 사회.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미투 운동, 페미니즘, 또 동성애 문제, 난민 문제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이것은 정확하게 50년 전 유럽에서 다 있었던 얘기들이에요. 이런 거예요. 68 이전에 독일에서 교수를 부르려면 예를 들어서 저를 부르려면 네. 굉장히 복잡해요. Sehr geehrter Herr Professor Dr. 누리킴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래요? 엄청 긴 거예요. 수식어가 기네요. 네. 아주 존경하는 누구 교수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68 이후에는 누리 이렇게 부른 거예요. 아. 이거야말로 혁명이죠. 이게 문화혁명이에요. 이제 네. 다시 세대 갈등에 대해서 조금 얘기 네. 나누자면은 요즘에 이제 젊은이들은 뭐 N4 세대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많은 것을 포기한다. 예를 들면 결혼, 뭐 연애도 그렇지만 예. 연애, 결혼, 출산, 뭐 자기 집, 예. 뭐 이런 거 다 포기하는 세대 돼버린 거고 이제 그 전 뭐 예를 들면 86 세대를 비판하면서 사실 그 세대 탓이라고 이제 또 얘기하는데 네. 왜 그 전 세대 탓이라고 이렇게 많이 여길까요? 젊은 세대가. 86 세대가 진보적이고 젊은 세대가 보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프레임이 20대가 보수화되고 있다는 프레임이 굉장히 그렇죠. 많이 그건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네. 잘못 보는 측면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보는 관점이 글로벌한 관점을 결여하고 있어요. 조금 세계적인 이렇게 수준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우리는 한국의 학생운동이 굉장히 위대한 운동인 건 분명하지만 네. 동시에 한국의 학생운동은 전 세계적인 수준에서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학생운동이에요. 우린 진보적이라고 알잖아요. 네. 전혀 그렇지 어떤 않아요. 면에서 보수적인 건가요? 한국의 학생운동은 한국의 학생운동을 계속 주도해왔던 것은 민족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이것은 다른 나라 학생운동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68의 경우는 세 분파가 경쟁을 한 거예요. 하나는 공산주의 계열, 하나는 사회주의 계열, 하나는 무정부주의 계열이에요. 이 세 분파가 끊임없이 경쟁을 했습니다. 네. 한국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의 학생운동은 80년대에 전두환이라고 하는 희대의 야만적인 군사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당시에 굉장히 강한 형태의 민족주의적 좌파와 막스적 좌파가 일부 등장했어요. 네. 그러던 것이 90년대에
사회주의권이 붕괴하면서 그냥 소멸해 버렸어요. 그렇군요. 그런 이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정치 세력화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무너져 버린 게 하나의 또 원인일 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네. 사실 원인이고요. 그래서 네. 사실은 우리의 86세대가 정치적인 진보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군부 독재와 용감하게 싸웠다. 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러나 군부 독재와 투쟁한 것이 정치적 진보성이랑 별로 관계 없거든요. 맞죠. 독재랑 싸웠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죠. 독재와 싸웠을 뿐이지 그들의 기본적인 기저에는 보수주의가 있는 거잖아요. 100% 그런 맞습니다. 말씀들을 100% 맞습니다. 예, 바로 하신 것 그 지점이에요.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젊은 학생들이 훨씬 더 문화적 진보성이나 삶의 진보성들을 더 네. 가지고 있죠, 그 세대보다.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시각을 좀 교정해야 돼요. 젊은 세대가 신보수화되고 나이 든 세대가 진보적이다 천만에. 네. 전혀 그런 게 아니군요. 어디서 그렇지 않다라고 네.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 자체가 잘못됐다. 물론 아까 초반에 예, 예. 사실 별로 있지 않다고 말씀해 예, 주셨지만 이제 약하다. 우리 86세대와 현재 20대 세대 간의 어떤 갈등, 예, 어떤 예. 오해들 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지금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세대 갈등이 아니에요. 네네. 사실은 세대 갈등이라는 것은 증상이지 원인이 아니거든요. 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갈등 내지 모순을 은폐하는 그런 기능을 해요. 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겠어요? 젊은 세대가 저처럼 지금 빠져 있는 저런 절망의 구렁텅이가 왜 생겼어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데 네. 지금 한국에서는 제가 한겨레도 마찬가지예요. 네. 정확한 한국 사회의 위기 상황을 짚어내는 언어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지금 한국 사회는 보수와 진보가 경쟁하는 그런 정치 구도가 아니에요. 네.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된 데에는 한국의 정치 지형 자체가 수구와 보수가 결탁해서 과두 지배를 70년 동안 해온 체제예요. 저는 수구 보수 올리가르키라는 말을 네.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원인을 정확하게 봐야 해결책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문재인 정부를 진보라고 하고 지금 한나라당을 보수라고 하는 것은 네. 정말 이것은 누가 봐도 웃을 일이죠. 그렇죠. 이름을 정확하게 붙여야 진단을 하고 해결책을 낼 거 아니에요. 네. 지금은 거짓된 이름을 자꾸 붙여주니까 민주당도 진보인 척하고 네. 조선일보 진보라고 부르고 결국은 한국 사회의 모순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는 곳이 어디겠어요? 우리의 행동을 규율하는 법이에요. 네. 여의도에 앉아 있는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잖아요. 거기 누가 앉아 있어요?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뭐 대단한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네. 경제 문제에서 어떤 차이가 나나요? 네. 우리 저 다니엘도 아실 거예요. 요 이전의 독일에서 지금 국회 이전의 독일에서 네. 베를린에 633명이 앉아 있었잖아요. 그죠? 제국의회 그랬던 것 같아요. 633명이에요. 예. 독일은 이제 위버항 만다트가 있으니까 네, 네, 네. 예, 위버항 그렇게 만다트. 됐는데 그 중에 소위 자유시장 경제 지지하는 자가 몇 명 있었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로였어요. 제로. 아, 정말요? 한 명도 없었어요. 완전히- 사회적 그 시장 경제를 자유시장 소циale 경제. Marktwirtschaft. 그렇죠. 사회적 시장 지지했던 경제를 사람들이죠. 지지하는 사람이 네네. 많은 거죠. 지금 네네네. 김인당처럼. 네네.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한 자는 제로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회가 된 거지. 네. 그것을 세대 갈등이라고 얘기하고 무슨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전부 호도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결국은 한국 사회의 핵심적인 문제는 대의 제도가 고장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선거제도 개편 그런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제대로 선거제도를 개편한다면 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민주당을 찍어주지 않는 네. 그런 형태로 돼야 돼요. 네. 저는 평생을 차악 투표를 한 사람이에요. 차악 투표를. 제 표가 사표가 될까봐 못한 거죠. 아, 그러셨군요. 거악 앞에서 늘 네. 두 번째 악을 택한 거예요. 네. 이것이 한국 사회 사실은 근본 문제라고 봐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 좀 잠깐 드리자면 예. 그냥 결국은 소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어떤 여러 가지 세대든 어떤 정치 어떤 뭐 좌파 우파 사이 어떤 그런 갈등들 보면 결국은 소통인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젊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뭐 진보적이거나 혁신적이지도 않고 그렇죠. 나이 들었다고 해서 다 효율성 있는 것도 아니니까 예. 예, 서로 소통하면서 각자 완벽하지 않다는 것만 잘 생각하고 저도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네. 할게요. 그럼 지금 젊은 세대의 경우는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세대고 정말 미안하죠. 우리 세대가 보기에. 네네.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 세대가 없었죠. 그런데 젊은 세대들이 자신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너무 없어요. 그리고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를 공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에게 너무 저항을 안 해서 문제예요. 그렇군요. 뭐 청소년들 혹은 청년들 모두 다 자기의 목소리를 좀 제대로 민의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정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다니엘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세대 갈등은 좀 하나의 증상이기 때문에 네네. 서로 간의 세대 갈등 너무 개인적으로 공격하지 말고 서로 소통을 통해서 조금 바꿔 나가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예,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요. 오늘의 키워드를 영화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좀 더 깊이 알아보는 주성철의 Under the Sea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작 좋았네요. 그렇죠, 괜찮았죠. 그 영화를 안 본 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냥 어서 그냥 한번 따라 해봤습니다. 네. 네, 편집장님 오늘 키워드는 네. 세대 갈등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대표 작품은 아마 1987인 것 그쵸? 같은데요. 네. 저도 나왔을 때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영화 2편 준비해 주셨다고 네. 하는데 독일의 68세대 외침을 다룬 실화 영화를 준비해 네. 주셨다면서요. 네, 바더 마이노프라는 작품인데요. 한국의 1987년과 비슷한 독일의 1967년을 다룬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 좌파 기자였던 그 울리케 마이노프와 또 과격한 운동가였던 안드레아스 바더의 네. 이름을 딴 그 바더 마이노프 그룹이라고 하는 운동 단체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적군파라고 흔히 알고 있는 단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정부에 대항할 수 없다라고 느끼고 네네. 이 테러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작품이죠. 네, 이 영화가 독일 영화 역사상 가장 많은 제작비를 들인 영화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만큼 그게 사실을 다룬 영화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을 보존할 가치가 크다. 네. 그리고 이게 영화로서의 가치도 크다. 뭐 이렇게 평가가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가요? 실제로 그 당시에 2천만 유로 제작비를 들여서 제작된 작품이에요. 2천만 유로면 한국 돈으로 얼마인가요? 260억 정도. 네. 굉장히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 들었네요. 작품이에요. 네네. 실제로 작품을 보면 뭐 이렇게 영상으로도 보이지만 영화 속에서 재현되는 그 당시의 집회나 시위 장면들을 굉장히 리얼하게 담아냈고요. 네. 특히나 이제 1968년 2월이었죠. 그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그 국제 베트남 회의, 그 당시에 거의 3,000명 정도가 이제 운집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 베트남 국제 회의 장면을 정말 리얼하게 재현을 해냈어요. 그래서 네. 지금도 영화를 보면은 그 구호나 뭐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울컥하죠. 그 영화 보면 이제 독일에서부터 사실 그 68 혁명이 일어나는데 지금 그 월남전 전쟁 보면 뭐 돌 좀 던지다고 미국이 베트남에서 철수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미국인도 아니고 베트남인도 아니고 독일에서 처음으로 지금 이렇게 전쟁 반대하기 위해 삶을 던져 투쟁하는 모습들이 이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68 혁명이라고 하면 그 인종과 그 성별 그리고 국경까지 초월했던 그런 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 독일에 살고 있는 이런 젊은이들이 왜 베트남 전쟁에 반대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베트남 전쟁은 그 인류 역사상 힘의 균형이 없었던 전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이 극동아시아의 힘없는 나라를 완전히 멸종시키려고 했던 전쟁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들이 왜 이 극단적인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나? 라고 하면 이 국가와 일반인 사이의 어떤 그 대립 양상을 보면 그 무장 투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이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도 무장을 해야 된다. 아. 과격하게 우리가 투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화 속에서도 대사로 등장을 해요. 혁명적 사고란 없다. 오직 혁명적 행동만이 있을 뿐. 네. 이 혁명에는 행동이 뒤따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언뜻 보면은 이 처음에 시작되게 된 계기가 휴머니즘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베트남인을 저렇게 학살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본인들이 한 그 혁명적인 행위가 사실 누군가를 죽이는 행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영화에서도 가감 없이 좀 다뤄진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들에게 동조했던 많은 독일 사람들이 이들의 그 시위 양상이 나중에는 이제 은행을 털어서 막 자금을 마련하고 맞아요. 네. 또 정부 고위 관료들을 납치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암살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되는데 이때 좀 새로운 태도를 보여주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일의 꼰대라고 할 수 있는 이 경찰국장이 있어요. 네. 그 브루노 간츠라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인데요. 네. 브루노 간츠가 연기하는 이 경찰국장이 오히려 이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과격한 투쟁 양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그들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사가 나오나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호르스트라라고 하는 인물이 영화 속에서 계속 독일의 꼰대이지만 계속 젊은이들을 이해하려고 했던 이해하려고 그런 하는 인물이죠. 모습이, 네. 그럼 그 혁명의 어떤 뭐 초창기의 어떤 의도나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혹시 나오나요? 그 영화에서? 그 결정적인 두 개의 사건이 있는데요. 이 루디 두치케라고 하는 그 당시 그 68 독일 운동을 이끌었던 리더격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베트남 국제회의의 어떤 리더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당시 68 그 독일 운동의 아이콘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네. 이 루디 두치케가 그 국제 베트남 회의 이후에 그 한 극우 성향의 청년에게 이 총격 당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네. 근데 이게 죽지는 않았고요. 이 머릿속에 박혀있던 총알을 빼내면서 바로 죽지는 않았고 한 10년 뒤에 이 안타깝게 세상을 그 후유증으로 세상을 네네. 뜨게 되는데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독일의 학생 운동이 굉장히 과격하게 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과격 양상으로 흐르던 이들의 운동이 이 안드레아스 바더와 이 마이노프가 교도소에 잡혀 들어가게 됐을 때 이들을 석방시켜 달라는 조건으로 비행기까지 납치하게 되죠. 아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네. 나중에 1972년 뮌헨 올림픽까지도 올림픽. 이어지는 네. 그런 사건이 되는데요. 그런 양상들을 보고 있으면은 왜 이들이 도저히 그 멈출 수 없을 정도로 과격 양상으로 흘렀고 또 독일 사람들은 왜 그들에게 등을 돌렸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하지만 여기서 계속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호르스트 국장의 말처럼 우리가 그들을 이해해줘야 된다. 네. 그들의 잘못을 범죄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있죠. 굉장히 공감력이 네, 뛰어나신 뛰어나신, 그런 분인 네.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행동 자체는 사실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좋다. 약간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 독일에서는 68혁명을 어떻게 교육을 받으셨어요? 68혁명에 대해서? 저는 요즘 이제 학교에서 그 어떻게 가르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저는 본인이 이제 배울 때 학교 다니지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저희는 이제 히피 운동 또한 월남전에 대한 어떤 저항 뭐 이런 이야기들 이제 역사 시간을 많이 배웠고 그래서 특히 또 쿠바 위기에 대해서 62년 일어났던 쿠바 위기, 네. 핵무기 어떤 갈등들이나 네. 거기 관련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은데 독일 내에서 사실 그 68 운동에 대해서 그렇게 엄청 자세하게 배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오히려 나중에 뭐 예를 들면 동독에서 이제 트라비가 생기고 동독의 어떤 발전이나 서독에서는 약간 뭐랄까 약간 80년대 어떤 사회 분위기 80년대. 어떻게 변했는지 그거는 조금 자세히 배웠던 것 같은데 사실 이 68 운동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독일 학교에서 좀 더 자세히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이제 다니엘 씨는 요 바더마인호프 영화를 보고 좀 나름 그러니까 독일인이기도 하시니까 이거에 네. 대해서 좀 감상평을 좀 듣고 싶어요. 어떤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이 보는 것과 또 다른 느낌일 것 같은데. 사실 자세는 뭔지 잘 몰랐었어요. 저희도 그냥 범죄자 그 느낌밖에 없었거든요. 그냥 테러 그룹. 네. 근데 결국은 그거는 어떤 의도로 생겼는지 또한 그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으로 그런 뭐 범죄를 저질렀는지 저도 사실 이 영화를 통해서 처음으로 약간 좀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좀 독일의 문화라는 부분도 좀 많이 볼 수 있는 영화였던 것 같은데 첫 장면부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장면인데 누드비치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네네. 온 모든 출연진들이 다 이제 옷을 벗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이게 보면은 한국에서는 누드비치 자체도 없고 사실은 이렇게 다 감추는 문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낯선데 네. 이 누드비치가 상징하는 것 자체가 어떤 성의 자유로움 이런 것들도 상징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뭐 어떤 의미로 쓰였다고 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 알기로는 이제 옛날부터 사실 20세기 초반부터 독일에는 그 자연주의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옷 아예 그냥 맨몸으로 등산하는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네. 그런 누드로. 누드로 네. 그냥 등산하는 그런 운동도 있었는데 등산하면 막 등산 여기가 아플 것 그렇죠. 같은데. 아플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기분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네. 이제 68 운동 때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자유주의, 자연과 함께 하는 거. 그리고 네. 우리는 사실 하느님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창피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어떤 사회적인 규정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네. 그런 마인드로 생긴 그런 운동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지금은 독일 특히 동독 쪽에 이제 누드비치들이 되게 많고 아 그래요? 그리고 가보셨어요?
눕비치는 안 가봤는데 저희는 공용 사우나 있어요. 자유롭지 않으시군요. 저는 매우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네. 도에 가시면 사우나? 네 공용 사우나 꼭 한번. 그 남녀 공용 사우나? 네 그런 거 다 전국적으로 있으니까 네. 가시면 꼭 한번 방문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68 운동 몸으로 한번 직접 체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가보고 싶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다음 영화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영화는 들깨라는 영화인데요. 네, 한국 이게, 작품이죠. 네, 불안과 상실의 대한민국 청년을 그려낸 영화다라고 알려져 있죠. 간단하게 줄거리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들깨는요. 그 입사 면접에 번번이 떨어져서 취업 문턱에서 좌절하는 20대 청년이죠. 바로 그 변요한 씨가 연기한 이 정구라고 하는 인물이 대학원에서 조교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선배들에게 늘 이렇게 압력을 당하고 네. 또 교수로부터 이 권위주의에 또 시달리기도 하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86세대를 대표하는 것 같은 이 백교수라고 하는 인물에 네. 대한 그 불만이 계속 쌓이는데요. 네. 근데 이 정구라고 하는 인물의 흥미로운 점은 이 고교 시절부터 이 사회에 대한 불만을 이 사제 폭탄을 만드는 것으로 해소해 왔었어요. 그래서 소년원에도 가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대학 교수의 차 밑에다가 사제 폭탄을 설치를 해서 그 교수를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인데요. 네. 하지만 이 정구라고 하는 인물에게는 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좀 자리를 잡고 싶다라고 하는 이 양면적인 욕심까지 있죠. 네. 예, 그런 점들을 잘 풀어낸 작품이 바로 이 들깨라고 하겠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되게 재밌게 봤는데 좀 보면서 좀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대학원 때 조교 했었는데 저 운이 좀 네. 좋았어요. 교수님 너무 좋으셔서 네. 예, 다행히도 너무 좋은 경험밖에 없었지만 이제 한국에서 네네네. 조교를 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여기 이제 어떤 교수들의 갑질, 심지어 초반에 이제 때리는 장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약간 소셜 포비아 이런 단어도 조금 떠오르고 청춘들이 약간 그 어둡고 또한 약간 어떤 가난함도 있고 약간 그 좀 뭐래나 약간 그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장면을 조금 그려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작품에서 가장 핵심적인 대사는 정말 그 백교수라고 하는 인물, 그러니까 딱 전형적인 그 86세대 교수라고 네.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정구에게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내가 왜 너를 계속 데리고 있는지 아느냐. 맞아요. 예, 그 너처럼 장면 기억납니다. 오갈 데 없는 애들이 말을 잘 듣는다. 난 그 대사 자체가 네. 지금 전국 그 정말 수십만 이 대학원생들의 그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나서 그 갑질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살짝 도와주고 그렇죠. 도와주면서 너는 그래서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라는 것들을 밀당이네요. 보여주는. 네, 그래서 결국 정구도 그 말을 듣게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 저는 그래서 대학원을 안 나왔지만 지금도 이 영화 속 장면처럼 양말줄을 만드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요. 이거 왜 하는 근데 저도 대학원을 다녔지만 양말주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독일에서도 당연히 안 하겠죠? 안 하죠. 그 귀한 맥주를 왜 양말에다가 그러니까 그 귀한 맥주를 그 맛있는 술을 왜 양말에다가 이렇게 짜가지고 하는지. 그거 독일에서 하면 주방탕이에요. 그런 장면들이 왜 들어갔을까 생각해 보면요. 네. 실제로 요즘에 저런 일이 벌어지기도 있긴 하겠지만 네, 어느 정도는 뭐 네. 있긴 하겠죠. 결국에는 그 후반부에 이 정구도 똑같이 자기 밑으로 들어온 후배에게 너무나 열심히 양말줄을 만들거든요. 교수가 그만 짜라고 네. 할 정도로. 그런 악순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설정을 만든 것은 아닐까 네, 싶죠. 맞습니다. 그런 하나의 장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보면은 어쨌든 효민이라는, 그러니까 정구는 어느 정도 자기의 그 사회 구조 시스템에 조금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인 거고, 효민이라는 캐릭터는 완전히 이제 혁명을 꿈꾸는 그런 캐릭터인데, 뭐 세상을 파괴하고 싶어하는 효민,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소년원에도 들어갔기 때문에 일반적인 삶을 살지 않아서 더 일반적인 삶을 살고 싶어하는 정구, 이 두 가지의 인물 중에서 각자 좀 어떤 인물에 더 감정이입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니엘 씨는 좀 어떠셨어요? 저는 정구에 조금 더 무게가 쏠리는 것 정구. 같다는 생각이 네. 많이 들었는데 왜냐면은 효민이라는 인물은 그냥 일방적이에요. 그냥 저항이에요. 무조건적인 저항이고 또 그거 관련해서 뭐 솔직히 누구를 암살해도 별로 미련이 없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나중에도 그 형사를 이제 죽이게 되는데 근데 이제 정구라는 인물은 제가 볼 때는 좀 요즘 이 시대 어떤 내부적 갈등을 되게 잘 변화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잘하고 싶은데 구조상 어떤 가능성이 없어 보이거나 뭐 윗세대로부터 어떤 갑질을 당해서 결국은 저항할 수밖에 없고 나만의 방법을 통해서 그런 분노를 표출해야 되는
그런 인물인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더 약간 무게감 정구 쪽으로 쏠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어떻게 주성철 보세요? 편집장님 좀 어떠세요? 저도 정구인데요. 아, 그래요? 큰일 났다. 나도 정부인데. 고민하셔야 되는데. 아, 왜냐하면 사실 제가 이제 86세대 바로 아래 세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86세대를 보면서 느끼는 되게 그 양가적인 감정이 이 작품처럼 양말줄을 만들어서 매기고 막 권위주의에 이제 벗어던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실제로 이 백 교수처럼 좀 뭔가 좀 챙겨주는 게 가끔씩도 있긴 하거든요. 네. 흔히 좀 우리가 의리라고 표현하는 네, 맞아요. 그런 점들을 같이 느끼기 때문에 이런 점 때문에 이들을 좋아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묘하게 끌리는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싫기도 하고 네. 그런 점들을 이 영화 속에서 백 교수라는 인물을 통해서 잘 표현한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정구인 것 같습니다. 저도 효민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제가 그렇게 한 명 정도는 혐인으로 혁명적인 인물은 아니어서 효민을 보면서 그러면 안 돼. 속으로 그래서 그러지 마. 그래서 이러면서 영화를 봤던 것 같은데 정구라는 인물이 말씀하신 대로 다 그 본인의 내적 갈등을 정말 잘 표현하는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고 저는 초반에 효민 쪽으로 이제 좀 애정이 갔던 이유가 네. 그 강의 듣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하고 어떤 상품의 이미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결국은 이건 그냥 상품만 파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 어떤 환상을 같이 이제 판매하기 때문에 이거 사기 아니냐라는 질문을 던지잖아요. 너무 맞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본인도 책도 많이 보고 그래서 교수 입장에서는 그걸 좀만 더 받아들여주고 그런 생각도 어떻게 보면 맞는다는 조금만 좀 호응해줬으면 사실 거기까지 가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인데 나중에 정말 그냥 마다 마인호프 같은 방식으로 네. 이제 행동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가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효민을. 그래서 효민도 아예 이해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효민이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는 그런 맥락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구가 효민을 죽이게 되고 그쵸 폭탄으로 이제 죽이게 되고 굉장히 멍한 얼굴로 지금 돌아가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지금 한번 취재해봤더니 이제 그 배우 이제 취재해봤더니 그 배우 변요한 씨는 촬영 끝나고 집에 가서 여동생과 딸기 우유 마시는 약간 그런 생각으로 멍하니 했다는 약간 그 지하철에서 멍한 표정이 맞습니다. 여동생이랑 집에 가서 딸기 우유 딸기 우유 마셔야지 이런 마셔야겠다. 표정이구나. 그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도 네.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좀 엔딩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해 엔딩의 주신다면. 의미? 네. 그래서 사실 이 전까지 이 정구라고 하는 인물은 그 차에서 거의 숙식을 해결을 해요. 네. 친구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또 돈을 안 내서 이 과태료 때문에 이 번호판까지 네. 떼이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인간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이 됐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취직을 하고 그 사회에 편입이 되면 그냥 멍한 표정으로 지하철 타고 다니는 그런 생활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차라리 그렇게 그 차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그 시간에 더 오히려 낭만적으로 느껴졌던 네. 그런 그 교통수단의 대조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잠깐 제목 얘기하자면은 들깨는 유기견 말하는 건데 주변에 약간 위협하고 좀 위험한 그런 게 되는 네. 그런 존재잖아요. 그 왜 이런 제목을 지었을까요? 결국 이 작품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들깨라고 하는 이 길들여지지 않은 존재가 사회에 길들여지는 그 과정을 좀 그려내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네. 언제 들깨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들깨였던 네, 때, 네. 취업 준비생일 때 한 2년 정도 제가 거의 백수로 있으면서 이제 언론사 준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되게 막 술도 많이 마시고 막 술 마시는 게 너무 좋고 막 약간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한때 꿈이 술 먹고 객사하는 게 나의 꿈이다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한때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변주장님 어떠세요? 저는 저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게시판에 네. 익명으로 무언가를 써봤던 경험은 있습니다. 그런가요? 누군가를 폭로하기 위해서. 네. 근데 이제 다 알더라고요. 아 그래요? 글을 본인이 읽어보더니 썼던- 문체가 그러면서 바로 결국 알더라고요. 다 들켰던. 네. 아 그렇군요. 다니엘 씨는 좀 그랬던 경험이 있나요? 들깨였던 경험? 저 완전 날라리였죠. 어렸을 진짜요? 때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아세요? 그 베일 누르고 도망치는 거? 그게 무슨 날라리예요. 그거 날라리죠. 옛날에 막 어르신들 사는 네. 집에서 막 베일 누르고 막 빨리 도망가고. 도망치고 뭐 객사, 뭐 초등학교 폭로 나오고 때 있는데 하는 갑자기 초인종들은 완전 진짜 들켰죠. 본인만 되게 모범생 이미지로 가려고 지금 그런가요? 술 먹고 객사한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알겠습니다. 좀 더 날라리처럼 네. 살겠습니다. 그럼. 네. 알겠습니다. 자, 영화라는 매체가 아무래도 자기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 여기 안더 더 씨 코너에서 주성철 씨 덕분에 좀 더 다양한 장르를 좀 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더욱 기다려지는 주성철의
언더더씨? 언더더씨.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순서죠? 네, 저희 한결의 지면과 그다음에 한결의 데일리 라이브에서 지금 다뤄지고 있는 이슈인데요. 삼성의 해외 공장 노동 실태, 이 부분을 탐사 다큐로 제작 중에 있으신 한결의 라이브인의 에이스 PD, 네, 김도성 PD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도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PD님, 이번 삼성 해외 공장 탐사 포도팀과 같이 다녀오신 건가요? 예, 저는 인도네시아를 갔고 베트남, 인도 쪽은 이제 다른 동료가 같이 가서 그 내용들을 모두 모아서 이번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이제 한 일주일 정도 한겨레가 계속 보도를 이어나가고 있고 다음 일주일도 또 해서 한 2주일 동안 보도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네. 다음 주에 나올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번 주 동안에 한겨레에서 보도했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소개를 드리면 우선은 이제 아시아 각 지역에 있었던 이제 청년들이 이제 삼성의 해외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착취를 당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첫째가 있고 네. 이렇다면 이제 하루 평균적으로 한 12시간 이상 일을 하는데 굉장히 한 사람이 한 제품을 만드는데 예를 들면 뭐 7초. 네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루에 예를 들면 자기가 처리해야 되는 물량이 뭐 1,600개다, 1,700개다. 이렇게 텍트 타임 관리를 함으로써 이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아시아의 청년들이 어느 만큼 착취를 당하고 있느냐. 이런 내용들이 첫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베트남의 한 여성 노동자 돌아가셨는데 22살에 죽었습니다. 르티 타인 덤 씨인데 네. 땀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덤 씨.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왜 죽었는지를 몰라요. 평소에 굉장히 건강했었던 그런 청년인데 갑자기 죽었단 말이죠. 오후 2시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합니다. 오후 2시에 전화해서 갑자기 죽은 건가요? 그렇죠. 네. 급성 심근염으로 죽었는데 네. 오후 2시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머리가 아프다. 회사를 지금 뭐 좀 조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4시에 회사에 좀 관리직급으로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한국인인데 지 씨인지 박 씨인지 이것에 대해서 이 아버지인지 기억을 못 하시죠. 네. 못 하시는데 땀이 상태가 좋지 않다. 땀을 지금 뭐 병원으로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저녁 6시에 다시 전화가 왔는데 죽었다는 겁니다. 4시간 전에 딸하고 통화를 했는데 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제 궁금하죠. 그래서 지방에서 이제 급거 올라갑니다. 그 공장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는데 도착을 했을 때가 밤 이제 많이 늦었겠죠. 5시간, 6시간 걸려 도착을 해서 왔더니 자기들은 6시에 통화를 했을 때 부검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도착을 했더니 그렇죠. 네. 가족들은 부검을 하지 말라. 우리가 네. 갈 때까지 가만히 놔둬라라고 했는데 도착을 해보니 부검을 이미 한 겁니다. 삼성 관리자는 없고 경찰이 맞이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네. 부검을 이미 실시했다. 했더니 했고 네. 그리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 거죠. 이 덤의 죽음은 삼성의 공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운이 나빴던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가족들 아버지도 그렇고 가족들로서는 굉장히 그 의구심이 깊어지죠. 그렇군요. 이 죽음 삼성의 공장에서 일한 것과 이 덤 씨의 죽음이 뭔가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우리가 밝힐 수는 없으나 뭔가 그렇죠. 의혹 가득한 이런 정황들이 좀 있었다라는 그렇죠. 얘기군요. 제가 여러 가지 정황들 중에 한 가지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네. 조금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 예를 들면 의사한테 물어보죠. 내 딸이 도대체 왜 죽었느냐. 사망 그 진단서를 그러면 발급을 해달라. 왜 죽었는지 병명이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걸 발급을 안 해줍니다. 네. 발급을 안 해주고 그러면 정확하게 얘가 군병원에 와서 죽었냐 너네 병원에 와서 죽은 거냐 삼성 공장에서 죽었냐 말해줄 수 없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수상하죠. 네, 뭔가 진실을 좀 수상하고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그렇죠. 드네요. 이런 종류의 이제 정황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이전에 아이펜이라고 하는 이제 국제 환경 보건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서 이 덤 씨가 일을 했었던 공장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있었던 공장 박린이라고 하는 지역과 타이응우옌이라고 하는 두 지역에서 이제 45명의 여성 노동자들을 인터뷰를 한 보고서를 2년 전에 발간했었거든요. 네. 거기서 나오는 걸 보면 생리불순 이런 것은 굉장히 흔한 일이고 그렇군요. 유산이 그 45명을 인터뷰했는데 그중에 3명이 유산을 경험하였고 그러니까 신체적인 어떤 문제점들이 다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대부분이 뭔가 이렇게 뭐 힘들어하고 뭐 실신 이런 것도 너무 흔한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뭔가 그러면 노동자들의 건강에 좋지 않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공장인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을 이제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시작해서 다른 이제 뭐 삼성 다른 공장 또는 하청 공장에 있었던 산재 상황들 이런 것들을 모은 게 이번 주
보도의 대략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삼성의 노동 환경이나 노동 착취 행태에 대해서 이제 아시아, 한국이 아니라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을 좀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듣고 찍고 그래서 그걸 이제 다큐로 만들 예정인데 사실 김도성 PD 같은 경우에는 삼성과 관련된 보도로 또 상을 받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뭐 그 삼성 노동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애착이 있어 보이는데 혹시 그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애착이랄 것은 없고 어떻게 보면은 좀 우연이라면 우연인데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11년 전, 뭐 12년 전 이럴 때 이 삼성 반도체 백혈병 문제라는 것이 처음 이제 시작이 됐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2008년에 그때 이제 한겨레가 처음 제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황유미 씨가 2008년 3월에 돌아가시거든요. 23살에 이제 죽었는데 이 사람이 건강하던 청년이 갑자기 백혈병에 걸려서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를 취재를 할 방법이 이제 너무 이제 아득한 거죠. 도저히 이걸 할 수 있을까? 이거 하려면 엄청난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탐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발제를 참 못했어요. 네. 못했는데 2년 후에 2010년에 박지연이라고 하는 여성 노동자분이 또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네. 이분도 뭔가 연관 관계가 있어 보인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업무 연관 언제나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회사에서는 항상 그 공장 측에서는 동일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업무 관련성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죽은 건 알겠는데 개인 질병이냐 아니면은 회사에 무슨 뭐 아무런 연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그 피해의 책임을 사실은 가해자가 지도록 그렇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그들이 증명하도록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법에서는 피해자들이 증명하도록 하기 때문에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삼성에서 어떤 물질을 쓰는지에서 알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삼성이 안 알려주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문제들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을 취재를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10년이 지난 거죠. 10년이 지나고 2018년, 19년 이 정도까지 되니까 이 삼성 직업병 문제라는 것이 어쨌든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사과도 하였고 그 안에서 나왔었던 이런저런 물질도 많이 나왔고 그 안에서 벤젠을 사용했었다는 것도 드러났고 네. 결국은 이제 시간은 오래 걸렸더라도 한 발 한 발 해나가면 정보가 모임으로써 뭔가 진실이 밝혀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인데 이번에 그 탐사팀에서 이 우리나라를 넘어서 해외의 그런 해외 뭐 인도라든지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삼성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어떤 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취재해 보자. 이런 제안을 해주고 발제를 하고 우리가 충분한 정보를 담지 못하더라도 먼저 우리가 문을 연다면 네. 앞으로 다른 데서도 취재를 할 것이고 정보가 모이고 그다음에 삼성에서도 어쨌든 조금씩이라도 정보를 내놓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자기들의 뭐 화학물질 정보라든지 그러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전체 그 아시아에 있는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노동 기본권이 내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를 우리가 캐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발제를 해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같이 동참을 하게 된 거죠. 네. 지금 오늘 어떤 책장을 들고 오신 것 같은데 어떤 책장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도 탐사팀에서 그 취재를 해온 것인데 그것을 제가 이제 제본을 한 거죠. 제목이 제본을 영어로 실제로. 돼 있어서 제가 읽을 수가 없습니다. Inspire the world to create the future. 오, 발음이 좋네요. 네. 그 삼성전자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는 것입니다. 경영 보고서. 네. 이 삼성이 RBA라고 하는 책임 있는 기업 연합의 회원사입니다. 그래서 뭔가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곳에 제품을 판매하거나 뭐 소개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뭔가 이 회사가 이제 사회 책임 경영을 하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사회 책임 경영을 하고 있다라는 걸 피력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당국이나 이제 보고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얼핏 보면 그냥 홍보 책자 같이 보이지만 이것을 이제 각 나라의 언어별로 다 번역을 해가지고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이기도 하고 이거 내용은 되게 좋겠네요. 그러면은 본인들이 좋은 어떻게 내용입니다. 노동 환경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제목에서도 나오지만 자기들이 책임을 다하기 위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네. 이렇게 해야만 지속 가능하다. 지속 가능한 경영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안에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 지속 가능 경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취재를 해보니 이것과 달랐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런 싶으신 말씀을 거죠. 좀 하고 싶고 또 네. 다른 얘기도 좀 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좀 다음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이 책의 67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방금 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나오는 거죠. 세계적으로 노동과 인권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한겨레에서 뭔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세계적인 인식이 돼 있는 거고 삼성 스스로도 그렇게 밝히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여기서도 보이지만 뭐 실습생 아무래도 좀 이렇게 그 견습공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인도에 있는 노동자들의 상당한 뭐 공정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어떤 공정에서는 그 공정의 10%, 어떤 공정은 40%, 그러니까 절반 가까운 사람들을 견습공 노동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그만큼 더 적죠. 일을 배우는 측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견습공이 아닌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서 인도 노이다 공장 같은 경우에 3분의 1 정도의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생활임금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이거 여기는 이제 협력사,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뿐만 아니고 자신들에게 이제 부품이라든지 이런저런 뭐 지원을 해주고 있는 협력사들의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어떤 그런 근로 조건과 처우를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기들은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써 있는 것인데, 롱빈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급여 수준도 뭐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다 비정규직이고 뭐 파견도 있고, 그리고 뭐 산재가 굉장히 빈번해서 뭐 손가락이 잘려 나간다든지 이런 하소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고,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전과 보건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롱빈이라고 하는 곳, 롱빈에서 산재를 많이 당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이들이 그러니까 이 롱빈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제 세척 용도로 안전교육도 잘 안 돼 있고 세척 용도로 톨루엔을 사용하는데, 톨루엔은 이제 물론 전반적으로 공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화학물질이기는 한데 이 엄격하게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출이 될 경우에 심각한 산업병을 얻을 수가 있는데, 다음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이 밑에 보면 톨루엔 써 있죠. 그러니까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이 톨루엔으로 예전에도 뭐 이게 문제가 있었던 적도 있었고, 생식 독성이라고 써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해 사용 제한 물질이라고 돼 있고, 예를 들면 이거를 롱빈에서는 스포이드 같은 거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제품에다 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 기계 안에 제품을 놓으면 스위치를 누르면 기계가 떨어뜨리고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물질이거든요. 사람이 직접 사용하면 안 되는 방식인데 이제 그런 것들 직접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결국 이러한 행태들이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보고서라고 돼 있는데 사실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근데 우리 이번에 한겨레 기획 기사의 제목이 삼성 지속 불가능 보고서잖아요. 이러한 보고서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지속 불가능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 그 사람들의 이제 입장이나 해명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덤씨의 죽음에 대한 뭐 사연이라든지 뭐 인도 노이다에서의 그런 견습공들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자세하게 질문을 이제 보낸 거죠. 최대한 뭐 그 답을 자세하게 좀 줬으면 좋겠다. 충분히 삼성의 입장도 듣고 우리가 진실 보도를 하기 위함이니까 해명을 충분히 듣겠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답메일이 왔는데 답메일이 담겨있는 첫 번째 맨 위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신들의 이 해명을 보내고 있는 해명문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말라, 제3자에게 보여주지 말라 이렇게 돼 있길래 저는 사실은 처음에는 좀 기대도 좀 하긴 했어요. 이것만 딱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뭔가 이 해명 안에 자신들이 뭐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 정보가 들어있다든지, 그래서 뭔가 어쨌든 해명의 형식이지만 뭔가 정보가 담겨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제 기대를 했었던 것이죠. 그랬는데 이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뭐 글로벌 기업으로서 인권 존중과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각국의 법률로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엄격한 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로 시작을 해서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쭉쭉 나옵니다. 제가 한 줄만 더 소개해서 읽어드리면, 실습생 가이드라인, 이주 근로자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취약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모든 임직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업적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임직원 대상으로 지속적인 환경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원론적인 답변일 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 안에 들어있었던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내용들하고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 이미 자신들이, 이건 이제 2018년에 나온 보고서인데 자신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거의 뭐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제 자꾸 수정 조금 하고 문맥에 맞게 좀 바꾸고 그다음에 좀 요약하고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서 지금 해명을 보내왔는데, 본인들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것을 구체적으로 당신들이 이런 면에서 못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당신들이 못 지키고 있지 않느냐라고
해명을 하라고 보낸 것인데 네. 그에 대한 답을 또 그대로 똑같이 거의 복부 타듯이 네. 네, 그렇게 이게 보냈다. 삼성이 항상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네. 이게 뭔가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적당한 선에서 해명을 하고 뭐 해명이라고 하기도 좀 아니, 어려운. 삼성은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도 제대로 해명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거는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라고 네. 항상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답변을 하든지 그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굉장히 우려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는데요. 어찌됐든 이번에 제작하게 될 다큐 뭐 어떤 내용으로 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 크게는 이제 고용 형태의 불안, 또는 네. 뭐 노동 착취의 상황, 산업재해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다음 주부터 이제 한겨레에서 또 보도하게 될 내용들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으면 노동자 입장에서 뭔가 항의를 한다든지 네. 저항을 한다든지 뭐 하는 수단이 뭐가 있겠습니까? 역시 이제 노동조합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어떤 공공기관의 개입이 있겠죠. 예. 그래서 공공 시스템 그리고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 공장들 아시아에 있는 공장에서는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까지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저의 이제 시각이 많이 좀 담아서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 예정이라서 네. 저는 이 노조 탄압 문제가 사실은 이게 하여튼 뭐 사실은 자본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회사 공장 내에서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 있는데 수는 없겠죠. 근데 있죠. 그런데 그거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사실 노조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인데 그 과정이 제대로 잘 되고 있나 이거에 초점을 그렇죠. 맞추시겠다는 저는 말씀이신 그것에 거죠? 조금 초점을 맞췄고 그래서 네.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갈무리해서 제가 이제까지 10년 동안 봐왔던 이런 시각들을 좀 포함해서 네. 다큐멘터리를 다음 주 금요일에 이 한겨레 라이브인 네. 2회가 끝나면 곧바로 붙여서 방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계시는군요. 그럼 현지에서 만나보신 그 청년들에게는 삼성이 어떤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 대체로 이제 삼성에 대한 이미지가 처음에 이제 좋았는데 굉장히 좀 그 깨끗한 이미지가 있고 세계 굉장히- 인류 기업이니까요. 그렇죠. 세계 인류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뭐 함부로 일반화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저희들은 거기서 이제 실제로 일을 한 사람 일을 했는데 뭐 그만둔 지 얼마 안 됐다거나 이런 청년들을 인터뷰를 많이 했었는데 대부분의 청년들이 하는 얘기는 그러면은 그 공장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으냐?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 네. 이제 워낙 시달리고 네. 노동 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청년들이 뭐 2년, 3년 그 이상 일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네. 힘드니까. 굉장히 안타까운데 사실 삼성에서 일한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고 계속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더 이상 할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면 굉장히 노동 상태가 굉장히 환경이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다니엘 씨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노조 문제도 나왔는데 네. 이 노사 관계가 굉장히 협력적이고 그러니까 노조가 굉장히 잘 운영되고 그다음에 노동 인권이 잘 보장되어 있다라고 알려진 나라잖아요. 왜 독일은 그렇게 잘 될 수밖에 없는지 혹시 이유가 뭘까요? 저도 뭐 전문가 아니라서 솔직히 정확하게는 잘 네. 모르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독일은 늘 이제 소циale Marktwirtschaft 즉 사회적 시장 경제라고 우리가 항상 교육을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 경제지만 국가가 어느 정도 모든 노동자들이 이제 거기서 떨어지지 않게끔 너무 힘든 환경에서 떨어지지 않게끔 어느 정도 어떤 경비 역할을 해주는 그런 사회 제도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인 이유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동독에서 1953년 6월 17일 날 네. 아바이터 레볼루치온 그러니까 노동자 혁명 또한 노동자 시위가 일어났어요. 그렇군요. 네, 그 당시 이제 노동자들이 동독에서 좀 더 많은 어떤 인권 또한 노동권을 위해서 시위를 했는데 이제 폭력적으로 압박을 당한 거죠.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은 사측이 네네 그래서 아니요 노조 측이 정부로부터 네네네 정부로부터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망자들도 발생했었는데 네. 그 날이 역사적으로 계속 기록되면서 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조심해야겠다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마인드도 공감대? 존재하는 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러한 이제 모범적인 문화가 그냥 일어나는 건 아니고 어쨌든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꼭 일어나는 것만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한국에서도 뭐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좀 뭔가가 변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삼성에 그러니까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해외 특히 아시아에서 어느 정도로 어느 강도로 노동 착취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꼭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후진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17년을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에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가 무려
1957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거의 2,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그러니까 산재로 사망을 한다는 건데 좀 노동자로서 내가 아침에 출근을 했다가 저녁에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서 출근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마주하지 않으면 세상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김도성 PD와는 다음 주에 완성된 다큐와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니엘 씨. 네. 오늘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 첫 녹화를 무사히 마쳤는데요. 네. 소감이 어떠세요? 머리가 아파요. 너무 힘들었어요. 저 너무 덥네요. 아, 네, 그쵸. 너무 열정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되게 가볍게 시작했던 것 같은데 네. 진행은 역시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니엘 씨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감탄했습니다. 저도 기자님 덕분에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네, 우리 어떠셨어요? 너무 자화자찬.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뉴스를, 그러니까 기자니까 매일매일 뉴스를 보잖아요. 네. 매일매일 뉴스를 챙겨보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깊이 있는 뉴스를 전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네. 근데 우리 이렇게 한겨레 라이브인에서 이렇게 하나의 키워드를 통해서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니까 저한테도 스스로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네. 시청자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뿌듯해지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치기 전에 또 한 분의 인물을 만나죠. 네, 맞습니다. 우리 이웃의 소중한 이야기를 소리와 사진으로 엮어서 전달하는 한겨레의 다큐멘터리 프로젝트 원보이스 KR을 곧 보시게 될 텐데요. 그 경력 단절 여성으로 시후 엄마라는 이름으로 불리다가 스트레칭 강사로 복귀하면서 다시 본인의 이름 강하나를 되찾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네, 라이브인에서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더 많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무게를 덜고 깊이를 더해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이름을 들을 일이 별로 없어요. 누구 엄마 이렇게 하거든요. 육아맘들은 그래요, 보통. 그러니까 어디 가면 불러주면 은행, 병원 가면 제 이름 불러줘요. 근데 그런 이름 부르는 게 어색한 거죠. 강하나 씨 이름 부르면 어색한 거죠. 그렇게 오랫동안 7년을 넘게 살았으니까. 밥 먹고 가? 누구 만나서 얘기할 것도 없지? 애만 봐야 되지? 신랑은 늦게 오지? 얘는 울지? 나는 너무 어린 나이에? 엄마도 바쁘지? 그러니까 계속 고립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걸 어디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이한테 계속, 그러니까 얘를 보면 너무 예쁘지만 내가 아무것도 이 세상에 나라는 사람은 그냥 아이를 키우는 사람. 그게 다였던 것 같아요, 제 삶은. 그래서 그런 게 쌓이다 이제 터진 게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빵 터진 거죠. 저희 아버지가 저희 큰애가 첫 손주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예뻐했었어요. 다 막 해주고 막 저희 큰애한테는 심지어 저희 아빠가 반말을 못했어요. 시우 씨 밥 먹었어요? 막 이렇게 제가 구미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희 아빠가 시우가 100일 때 딱 간암을 딱 이제 알고 수술하셨는데 시우 씨 병 걸리면 안 된다고 병원도 못 오게 하고 막 걔 아빠가 안 와도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아빠를 한 번도 병간호를 못 해드렸어요. 3년 동안. 그게 평생 마음이 가더라고요. 아빠 미안해. 내가 아빠 한 번도 병간호 못 해줘서 미안해 라는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아이들만 키우고 내 삶이었고 아빠한테 한 번도 병간호도 못 해드리고 아빠한테 한 번도 안아드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때 조금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을 좀 했죠. 그냥 왜냐면 아빠가 마지막에 저한테 그랬거든요. 다시 일하라고. 저한테 하나야 너 네이버 치면 너 나온다를 알려준 사람이 아빠였거든요. 강하나 치면 네이버에 나온다고. 너 아니하고 막. 그래서 10년 전에 저는 스트레칭 강사였고 유튜브로 이제 하체 스트레칭, 강한 하체 스트레칭으로 좀 많이 알려졌었죠. 근데 저는 제 존재를 모르고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좀 아직도 사람들이 내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나라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제 꽤 불펌이 되면서 제가 그 밑에 댓글을 달았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강하나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제 거에 있으니 여기서 내려주세요. 라고 댓글을 달고 3일 만에 1000명이 된 거예요. 구독자가. 아니 이 세상 사람들 왜 나한테 관심 갖고 왜 이렇게 나한테 내 거 채널을 구독을 하지? 나 영상 1개밖에 없는데? 뭐지? 근데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이제 저란 존재를 이제 아셨나 보더라고. 선생님 진짜 있는 사람이에요? 뭐 실존 인물이에요? 이러면서 그때부터 알기 시작하는데 그동안 10년 동안 함께 해주셨던 분들이 10년 동안 겪었던 걸 다 댓글을 달아주시는 거예요. 10년 전에 했는데 내가 지금 하지 정맥류가 있었는데 병원에서도 못 고쳤던 병을 선생님 스트레칭 통해서 다 나았다. 갑자기 유튜브 그 영상 찍으면 유튜브가 빵 터지면서 우수랑이 그래? 그럼 일을 하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게 다 아빠 하늘나라에서 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빠의 소원이 제가 TV에 나오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아빠 돌아가시고 TV도 나올 수 있었고 아빠 생신날 제가 2번째 방송했을 때 눈 오고 제가 친구한테 우리 아빠가 눈 부려준다 막 너무 멋지지 않냐 막 이러면서 앞으로 내가 알려드린 동작은 우리 아이도 할 수 있는 동작, 내 남편도 할 수 있는 동작, 편안하게 친숙하게 스트레칭을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게 제 역할이고 그러니까 좀 저는 가족이 좀 많이 늘 좀 있어요. 늘